피가 먼저였다. 경고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다. 서울 종로구 북악산 자락 아래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한 낡은 한옥 한 채의 대청마루 위에 남자 하나가 엎어져 있었다. 등에 두 군데 자상이 있었고 마루 아래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가 마당의 흙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이른 여름에 초록잎을 달고 바람도 없이 서 있었다. 그 풍경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죽음의 냄새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남자의 나이는 72이었다. 이름은 노태섭,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수사 2과장 출신이었다. 2022년 6월 3일 새벽 5시경 사망 추정. 신고자는 이른 아침 두부를 배달하러 왔다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이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형사들이 현장을 훑고 국과수가 시신을 수거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또 다른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번에는 추락사였다. 이름은 방준하, 68살, 전직 대통령 경호처 특수경비팀장 출신이었다. 하루 만에 2명, 둘 다 전직 국가기관 출신 고령 남성. 서울지방찰청은 별개 사건으로 처리했다. 노태섭의 죽음은 강도 침입 사망으로 방준하의 죽음은 투신 자살로 초동 분류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나흘 후 세 번째 시신이 나왔다. 이번에는 부산이었다. 전직 군 방첩부대 특수수사관 출신 예비역 대령 강무길 65살이 해운대 인근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3명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고 3명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직 국가기관 출신 남성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다. 2022년 6월 9일 저녁 8시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층 강역탐정사무소 창문 너머로 한강의 빛이 번져 보였다. 300평의 공간에는 최첨단 실험 장비들이 구획을 나눠 배치되어 있었고 법의학 분석실과 드론 운용 콘솔 그리고 무인 승용차 경납 구역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있었고 창문에는 금색으로 새겨진 고급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강역탐정사무소. 키 185cm의 다부진 체구에 검게 그을린 얼굴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까지 더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형사 출신이라기보다 오래된 링을 누볐던 권투 선수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다. 1980년생 42살의 강혁은 소파 맞은편 편에 앉아 의뢰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뢰인은 여자였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핸드백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그 손이 말보다 더 솔직하게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름은 노은숙, 사망한 노태섭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강혁이 조용히 들었다. 전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지금 당신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까?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은숙이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그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는 사람한테 맡겨라 하셨습니다. 직접 이리로 우편을 보내셨어요. 강혁이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와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다. 나바론, 남은 자들을 지켜라. 강혁이 USB를 봉투에 다시 넣고 노은숙을 바라봤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침입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봉투를 보여줬는데 유서나 유품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준하 씨와 강무길 씨의 사망을 아버님과 연결해서 보는 사람이 없었군요. 노은숙의 눈이 커졌다. 그분들을 아세요. 강혁이 대답 대신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는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2098년생 24살의 이해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해서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을 유지했다. 방준하 씨 6월 4일 대치동 아파트 추락사.
강무길 씨 6월 7일 부산 해운대 심장마비 사망. 세 사건 모두 별개로 처리됐습니다. 연결 수사 없음. 강혁이 노은숙에게 말했다. 받겠습니다. 의뢰. 노은숙이 돌아가고 강혁과 이해나는 USB를 열었다. 파일은 두 개였다. 하나는 암호화된 문서 파일이었고 하나는 짧은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 파일을 먼저 열었다. 화면에 노태섭이 나타났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다. 배경은 좁은 방 안으로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노태섭이 말했다. 나는 노태섭이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내 딸이라면 이미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나는 이 영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하라고 부탁한다. 나바론, 이 단어를 기억해. 이건 작전 코드야. 20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비밀 공작의 이름이야. 이 공작에 관여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해. 암호화 파일에 공작의 내용이 있어. 비밀번호는 내 딸이 알고 있는 번호야. 나는 그 번호를 딸한테는 말했지만 어떤 문서에도 적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공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직 5명 있어. 그 가운데 2명이 이미 없어졌다면 나는 세 번째겠지. 남은 2명을 찾아줘. 영상이 끝났다. 이해나가 노은숙에게 전화했다. 아버님이 따님만 아신다고 하신 번호가 있으십니까? 잠시 후 노은숙이 대답했다. 6자리 숫자였다. 암호화 파일이 열렸다. 파일의 내용은 방대했다. 20년이 넘은 문서들의 스캔본과 수기 메모들이었다. 이해나와 강혁이 2시간 동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바론 공작은 1980년대 초반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비밀 공작이었다. 목적은 당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던 국내 제야 세력의 핵심 인물 1명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거였다. 공작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5명이었다. 노태섭, 방준하, 강무길 그리고 2명이 더 있었다. 최재철. 당시 국가안보연구소 분석관, 현재 70살. 이봉남. 당시 외무부 해외정보 특별연락관, 현재 69살.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이 두 분이 살아계신지 확인해요. 이해나가 빠르게 검색했다. 2분 후 이해나가 말했다. 최재철 씨는 현재 강원도 인제군 자택에서 은거 중입니다.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지금 바로 연결해 볼까요? 네. 이해나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6번 갔다.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최재철 선생님이십니까? 잠깐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누구야? 저는 강혁 탐정사무소 이해나입니다. 노태섭 선생님의 의뢰로 연락드립니다. 또 침묵. 노 선생이 죽었다는 거 알아.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한테 USB를 딸분께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안전하십니까?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나바론 파일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재철이 낮게 말했다. 찾아와. 이튿날 오전 이해나가 운전하는 블랙 SUV가 서울 외곽도로를 지나 강원도 방향으로 달렸다. 이해나의 운전은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안전했다. 내비게이션 없이 도로 표지판만 보고 가는 길을 읽어냈다. 조수석에 앉은 강혁은 파일 출력본을 읽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송태풍 박사가 분석 장비 케이스를 옆에 두고 있었다. 43살의 송태풍 박사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현장 감식,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지금 노태섭, 방준하, 강무길 세 사람의 사망 보고서를 출력해가며 읽고 있었다. 세 건 모두 사망 방식이 다릅니다. 자상 추락 심장마비.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혁이 출력본에서 눈을 들었다. 각각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36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사망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CCTV 촬영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CCTV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인근 편의점과 건물 외부 카메라 기록을 국과수에 근무하던 제 인맥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시를 제거했다는 거야. 전문적인 수준입니다. 일반 범죄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해나가 앞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프로파일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방식이 다른 건 의도적입니다. 패턴을 숨기려는 거죠.
단일 연쇄 살인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모두 고령의 전직 국가기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범행의 목적은 정보 차단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나바론 공작에 대해서죠. 강혁이 창밖을 봤다. 강원도 산자락이 시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바론 공작의 내용 중 제거 대상이 누구였는지 파일에서 확인됐습니까? 이름이 일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노태섭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지웠거나 원본 문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워진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 이에나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이 살인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 안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인제로 가는 국도 위로 초여름 햇볕이 내리쬐었다. 최재철이 사는 곳은 인제군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의 단층 전원주택이었다. 담장이 낮았고 마당에는 고추와 상추가 심겨 있었다. 집 앞에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문을 열어준 최재철은 강혁의 예상보다 쇠약해 보였다. 키는 작았고 머리카락은 희었으며 걸음걸이에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오랫동안 정보를 분석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 특유의 예리함이 그 안에 살아있었다. 안방에 마주 앉았다. 최재철이 먼저 말했다. 누가 보냈어? 아무도요. 저희가 온 겁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재철이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 노 선생이 왜 탐정한테 USB를 남겼을까?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 최재철이 낮게 말했다. 경찰 내부에 연결된 사람이 있어. 나바론 공작 관련자 중에 지금 경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 그 사람이 이 사건을 덮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강혁이 눈을 좁혔다. 나바론 공작 관련자가 5명이라고 파일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과 이봉남 씨 외에 6번째 인물이 있었습니까? 최재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있었어. 방이 조용해졌다. 파일에 이름이 지워진 대상이 제거 목표 인물이 아니라 공작 참여자였습니까? 최재철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우리 5명 외에 1명이 더 있었어. 공작을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지. 그 사람 이름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어. 나바론 공작 자체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으로 나갔어. 지금은 사업가야. 사실 사업가라기보다 최재철이 말을 잠시 멈췄다. 이 나라 안보 관련 정보를 지금도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과거 공작들이 기밀 해제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거든.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드러나. 그래서 지금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강혁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최재철이 입을 열었다. 정대한이야. 지금은 DH 시큐리티 그룹 회장이야. 차 안으로 돌아온 강혁은 형에게 전화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강혁이 형을 부를 때는 늘 반말이었다. 형 정대한이라는 사람 알아. 잠깐 침묵이 있었다. 알지. DH 시큐리티 회장이잖아. 민간 보안 컨설팅이랑 방위산업 쪽에서 꽤 큰 기업이야. 왜? 강혁이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민혁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혁아, 그 사람 단순한 민간 사업가가 아니야. 검찰 내부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운 사람이야. 안보 관련 민간 정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정관계의 인맥이 광범위해.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건 알아보겠다. 그런데 혁아 이 건은 위험해. 상대가 단순한 민간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어. 알아. 조심해 혁아. 전화를 끊자마자 이해나가 말했다. 이봉남 씨한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최재철 선생님, 다음으로 위험한 분이 이봉남 씨입니다. 이해나가 이미 이봉남의 연락처를 찾아놓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연결이 됐다. 이봉남 선생님이십니까? 누구야?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나바론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이봉남이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왔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울이야. 이태원 쪽에 있어. 어제부터 이상한 차가 집 근처를 맴돌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주소 불러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태원의 골목은 복잡했다. 블랙 SUV가 좁은 도로를 빠르게 달렸다. 이해나의 운전이 주저없이 골목을 꿰뚫었다. 이봉남이 불러준 위치는 이태원 시장 뒤편의 작은 카페였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봉남은 이미 입구 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69살의 남자로 흰 와이셔츠에 낡은 재킷을 걸쳤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자리에 앉았다. 이봉남이 먼저 말했다. 태섭이 봉남이 무길이 다 죽었어. 나 다음이야. 선생님을 노리는 사람이 정대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봉남의 눈이 강혁을 뚫을 듯이 봤다. 그 사람이 아니고 누가 그래? 나바론 공작 때 우리한테 명령을 내린 건 정대한이야. 그런데 공작의 목표 인물이 사실은 북한 연계제 인사가 아니었어. 강혁이 조용히 기다렸다. 이봉남이 계속했다. 우리가 제거 대상으로 지목받아서 공작을 수행한 인물은 당시 야당 계열 국회의원 후보였던 장덕윤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대한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었어. 북한 연계는 조작이었어. 정대한이 자기 과거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한 거야. 우리는 그걸 몰랐지. 나중에야 알았어. 방이 무거워졌다. 이봉남이 낮게 말했다. 장덕윤은 공작 후 정치에서 물러났고 이후 삶이 망가졌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강혁의 눈이 그 차를 포착했다. 형사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지금 어색한 것은 차량이 골목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카페 쪽을 향해 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차를 찾는 차가 아니었다.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강혁이 이봉남에게 말했다. 지금 일어나세요. 이봉남이 영문도 모르고 일어났다. 강혁이 이봉남을 앞세워 카페 안쪽 비상구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해나는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뒷골목으로 나왔다. 이해나가 재빠르게 골목의 지형을 파악하며 먼저 방향을 잡았다. 강혁은 뒤를 봤다. 카페 정문 쪽에서 사람 2명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골목 추격전이 시작됐다. 강혁은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냈다. 이태원 골목은 복잡하고 구불구불했지만 강혁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공간이었다. 이봉남을 이해나에게 맡기고 강혁은 추격자들의 경로를 역으로 읽었다. 골목의 모서리 담장의 높이 골목과 골목이 교차하는 지점을 계산했다. 추격자 2명이 모퉁이를 돌아왔을 때 강혁은 이미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다. 첫 번째 남자의 어깨를 내리찍고 두 번째 남자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눕혔다. 무술 유단자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두 사람이 무력화되는데 20초가 걸리지 않았다. 강혁이 뒤를 돌아봤다. 이해나가 이봉남을 부축하며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봉남이 눈을 크게 뜨고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이라고 했지. 예, 탐정이 왜 이래? 강혁이 아무 표정 없이 말했다. 자동차 갑시다. 이봉남을 사무소로 데려왔다. 나정희가 이봉남을 안내해서 편히 앉힐 동안 강혁과 이해나는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와 마주 앉았다. 나정희는 사무소의 조수로 30대 중반의 단정한 미인이었다. 그녀가 이봉남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는 동안 실험실에서는 빠르게 정보 분석이 진행됐다. 정대한 DH 시큐리티 그룹 회장입니다. 송태풍 박사가 아이패드를 보며 말했다. 현재 73살. 이 회사는 민간 보안 컨설팅에서 출발해서 방위산업 정보 분석, 그리고 해외 정보 중개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출은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가기관 출신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2090-80년대 초반에 여러 국가자문위원회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보 관련 민간 자문단이 있고요. 그게 나바론 공작 시기와 겹칩니다. 이해나가 파일을 열었다. 노태섭 선생님이 남긴 문서에 지워진 이름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문서는 수기 원본의 스캔본인데 지워진 부분에 잉크 아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해상도로 분석하면 이해나가 화면을 확대했다.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정대한. 강혁이 그 글자를 바라봤다.
노태섭 선생님은 나바론 공작의 지휘자가 정대한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파일에 이름을 남기되 직접 보이지 않게 했어. 혹시라도 파일이 중간에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거야. 치밀했군요.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이해나 씨, 이봉남 씨가 말한 장덕윤이라는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이해나가 이미 검색 중이었다. 장덕윤, 현재 72살, 1980년대 야당 계열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2번 출마했지만 2번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후 정계에서 사라졌고 현재 주소는 경북 안동입니다. 전화번호는 이해나가 강혁을 받다. 이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요. 이해나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10번 갔다.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강혁과 이해나는 안동으로 출발했다. 이해나는 전날 밤부터 안동 장덕윤 씨의 자택 주소를 확인하고 최종 루트를 설정해 놓았다. 강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차에 연료를 채우고 필요한 장비를 실어두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해나의 철두철미함이었다. 차 안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간밤에 정대한 씨의 최근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공개된 경로입니다. 기업 공시 자료와 행사 일정, 그리고 소셜미디어 흔적을 종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넘겼다. 정대한 씨가 이달 초부터 수행 인원을 늘렸습니다. 기존 경호 인력이 2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경북 지역 특정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안동 인근입니다. 강혁이 눈을 좁혔다. 장덕윤이 안동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빠르게 갑시다. 이해나의 발이 엑셀을 더 깊게 눌렀다. 안동 장덕윤의 자택은 안동 시내에서 벗어난 시골 마을 끝에 있었다. 단층 슬레이트 집이었다. 마당이 넓었고 마당 한쪽에 텃밭이 있었다.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서 강혁이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강혁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있는 것, 마당 텃밭에 물을 준 흔적으로 흙이 젖어 있었다. 오전 중에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대문 아래 신문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이미 오늘 신문을 가져갔다는 뜻이었다. 없는 것, 집안에서 나는 소리가 없었다. 개를 키웠던 흔적인 개밥 그릇이 비어 있었다. 어색한 것, 마당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바람으로 넘어졌다면 이 방향이 아니었다. 누군가 황급히 지나가면서 부딪혔을 때의 방향이었다. 강혁이 대문을 밀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마당으로 들어갔다. 집안이 조용했다. 이해나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장덕윤이 있었다. 쓰러진 상태가 아니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을 뜬 채로,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해나가 즉시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 있습니다. 실신 상태입니다. 강한 진정제 사용 가능성 있습니다. 강혁이 주변을 훑었다. 탁자 위에 찻잔이 2개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셨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찻잔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는 열려 있었고 안이 비어 있었다. 강혁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해나가 봉투를 확인했다. 분말형 진정제 잔류물이 있습니다. 차에 탄 겁니다. 누가 왔던 거야? 이해나가 주변을 더 살폈다. 현관 근처 신발장 아래에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이해나가 집어들었다. DH 시큐리티 그룹 선임 컨설턴트 박성일. 장덕윤을 응급실로 이송한 후 강혁은 이해나와 빠르게 정리했다. DH 시큐리티 그룹의 박성일이 다녀간 것이 확실했다. 장덕윤은 정대한의 공작 피해자였다. 그를 찾아와 침묵을 강요하거나 제거하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장덕윤은 살아있었다. 강혁이 생각했다. 왜 살려두었을까? 노태섭은 자상으로 방준하는 추락으로, 강무길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봉남은 추격을 당했고 장덕윤은 진정제로 무력화됐다. 사망자 셋과 생존자 둘.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죽은 3명과 이봉남 씨, 장덕윤 씨의 차이가 있어요. 이해나가 강혁을 봤다. 죽은 3명은 나바론 공작에서 직접 실무를 맡은 사람들이야. 노태섭, 방준하, 강무길. 이봉남 씨와 장덕윤 씨는 달라. 이봉남 씨는 정보 분석을 했지 현장에 나가지 않았어.
장덕윤 씨는 공작의 피해자야. 직접 실무자가 아니야. 즉, 직접 실무에 나선 사람만 제거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직접 실무자들이 공작에서 정대한의 명령을 직접 받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봉남 씨는 실무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고 장덕윤 씨는 피해자라 정대한을 공작 지휘자로 연결할 증거가 없어. 이해나가 생각했다. 그렇다면 최재철 선생님이 가장 위험합니다. 강혁이 즉시 전화를 들었다. 최재철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갔다. 연결됐다. 선생님 지금 안전하십니까? 최재철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어제 저녁부터 집 밖에 차가 한 대 있어. 지금 즉시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다. 인제로 가는 길은 2시간이 넘었다. 그 사이 이해나가 드론을 원격으로 띄워 최재철의 자택 주변을 모니터링했다. 최첨단 드론의 성능은 사무소 원격 조작으로도 충분히 광역 감시가 가능했다. 자택 앞에 차량 한 대가 정차 상태입니다. 내부에 2명 탑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 후면 담장 쪽에 1명이 더 있습니다. 3명. 그리고 이제 읍내 쪽에서 차량 한 대가 최재철 씨 자택 방향으로 접근 중입니다. 이 차량은 박성일 씨가 탄 차와 차종이 동일합니다. 강혁이 지도를 봤다. 현재 위치에서 최재철 자택까지 약 45분. 박성일의 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약 20분. 빠르게 이해나의 발이 깊이 눌렸다. 국도를 달리는 내내 이해나는 드론 화면을 조수석 탑재 태블릿으로 모니터링하며 운전했다. 맥가이버 수준의 기기 조작 능력이었다. 드론이 최재철 자택 상공에서 천천히 선회하며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동안 이해나는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국도를 달렸다. 박성일의 차가 자택 앞에 도착했다. 드론 화면에서 남자 1명이 차에서 내려 자택 대문으로 걸어갔다. 강혁이 눈을 붙박았다. 드론 더 낮춰요. 드론이 고도를 낮췄다. 대문 앞에 선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다. 최재철이 문을 열지 않았다. 남자가 돌아서며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자택 앞 정차 차량에서 1명이 내렸다. 후면 담장 쪽의 남자도 담장을 넘으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혁이 말했다. 지금 들어가려 하고 있어. 20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20분이 없어. 강혁이 생각했다. 드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드론으로 교란 가능해요. 이해나가 즉시 드론을 작동시켰다. 드론이 고도를 크게 낮추며 박성일 일행의 머리 위로 직접 내려왔다. 소형 드론이었지만 갑자기 코앞까지 내려온 기기에 남자들이 몸을 피하며 동작이 흐트러졌다. 1명이 드론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해나가 드론을 빠르게 상승시키며 선회 반경을 좁혀 다시 내리쳤다. 2번, 3번 반복하자 남자들의 집중이 흩어졌다.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잘하는데. 이해나가 앞을 보며 말했다. 저혈당 왔을 때 이 정도는 해야죠. 강혁은 잠시 이해나를 바라봤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17분 후 강혁의 차가 최재철 자택 앞에 도착했다. 강혁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박성일 쪽 남자 2명이 달려들었다. 강혁은 좁은 공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읽었다. 자택 앞 골목은 폭이 좁았다. 2명이 동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첫 번째가 먼저 오게 하고 2번째를 막으면 됐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비틀어 2번째 남자 쪽으로 밀었다. 2명이 엉키며 쓰러졌다. 박성일이 뒤로 빠지며 차 쪽으로 달렸다. 이해나가 이미 차 앞을 막고 있었다. 박성일이 멈췄다. 강혁이 그의 앞에 섰다. 정대한이 보냈지. 박성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혁이 형에게 전화했다. 형 인재야. 현행범 체포야. 경찰 보내줘. 최재철을 안전하게 서울 사무소로 데려오는 길에 강혁은 조용히 생각했다.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지만 아직 핵심이 남아 있었다. 정대한이 나바론 공작 관련자들을 제거하는 이유. 그것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거 비리 은폐만으로 이 정도 규모의 체계적인 살인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 뭔가 더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나바론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읽었다. 장덕윤이 제거 대상이 됐던 이유,
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그가 정대한의 과거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됐다. 그런데 그 비리의 구체적 내용이 파일 어디에도 없었다. 강혁이 이봉남에게 다시 물었다. 장덕윤 씨가 알고 있던 정대한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봉남이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당시에 나는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 이봉남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정대한이 2080년대 초반에 북한과 비밀리에 정보를 거래했어. 강혁이 꼼짝하지 않고 들었다. 국내 안보 정보를 북측 채널에 팔았어. 거기서 받은 자금으로 사업 기반을 만들었어. 장덕윤이 그 증거를 갖고 있었어. 외무부 해외 채널을 통해 입수된 자료였는데 그게 장덕윤 손에 들어갔던 거야. 이해나가 눈을 좁혔다. 그렇다면 나바론 공자의 진짜 목적은 장덕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면서 그 증거를 회수하는 거였어. 이봉남이 낮게 말했다. 그 증거가 아직 남아있다면 정대한은 끝나. 단순한 과거 비리가 아니라 이적 행위야. 강혁이 이봉남을 바라봤다. 그 증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봉남이 잠시 눈을 감았다. 장덕윤이 갖고 있었는데 나바론 공작 이후 사라졌어. 그런데 노 선생이 그 USB에 모든 걸 담은 건 이유가 있어. 노 선생이 그 증거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어. 나바론 공작 때 장덕윤의 집을 수색한 게 노 선생이었거든. 강혁과 이해나가 동시에 파일을 열었다. 암호화 문서 안에 또 다른 암호화 파일이 있었다. 이중 암호화였다. 이봉남이 두 번째 비밀번호를 말했다.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 있었다. 2080년대 초반 정대한이 북측 채널에 국내 안보 정보를 매각한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의 스캔본이었다. 서명과 수수 금액 날짜, 그리고 중간 브로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혁이 그 문서를 읽는 내내 조용했다. 이해나도 조용했다. 그리고 강혁이 말했다. 이봉남 씨, 이봉남이 강혁을 봤다. 지금 드리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봉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봉남 씨는 나바론 공작 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정보 분석이었어. 장덕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했어. 현장에는 안 나갔어. 그 과정에서 장덕윤이 가지고 있던 정대한 관련 증거를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이봉남이 잠시 멈췄다. 확인했어. 그 증거를 노태섭 선생님께 넘긴 사람이 선생님이었습니까? 이봉남의 눈이 흔들렸다. 강혁이 계속했다. 노태섭 선생님이 USB에 이중 암호화 파일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를 이봉남 씨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노태섭 선생님 혼자 만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겁니다. 이봉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처음부터 이봉남 씨는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 증거를 우리 손에 전달하기 위해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봉남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노 선생이 먼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 나한테 부탁했어. 탐정을 찾아오도록 유도해달라고. 의뢰인이 사무소에 오면 증거를 찾게 될 거라고. 나는 그대로 했어. 강혁이 가만히 이봉남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이태원에서의 추격은 나는 거기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 몸을 쓰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확인이 됐어. 방안이 오랫동안 조용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노태섭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탐정을 찾은 이유였군요. 이봉남이 눈가를 손으로 훔쳤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그거야. 자기가 살아서는 끝내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끝낼 수 있게 판을 만든 거야. 강혁이 형에게 전화했다. 형 다 됐어. 무슨 소리야. 정대한이야. 나바론 공작 지휘자. 그리고 이중 간첩이야. 2080년대 초반에 북측에 국내 안보 정보 매각한 증거가 있어. 문서 스캔본.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증거 확실해, 확실해. 중간 브로커 이름도 있어. 거래 일자 수수 금액 전부 있어. 또 침묵이 있었다. 혁아, 이거 단순히 검찰에 넘기는 문제가 아니야. 안보 관련 특수수사팀을 통해야 하는데 그쪽도 정대한 인맥이 없다고 단정 못해. 그래서 형한테 전화한 거야. 강민혁이 짧게 웃었다. 알겠어. 내가 직접 처리한다. 증거 파일 나한테 전송해. 이해나가 이미 파일 전송 준비를 마쳤다. 강민혁이 파일을 받고 말했다. 혁아,
이거 진짜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야. 알아. 조심해라. 형도 전화를 끊었다. 강혁이 창가로 걸어갔다. 합정동 골목 5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여름 저녁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뒤에서 이해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탐정님, 강혁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말해요. 노태섭 선생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판을 만드셨어요. 그 판이 우리한테 왔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셨던 대로.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마무리는 아직이야. 이해나가 강혁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창밖을 봤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서울의 여름 저녁이 그 두 사람을 향해 빛을 던지고 있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정대한이 출국 시도해. 지금 인천공항이야. 강혁이 즉시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는 이미 자동차 키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강민혁이 말했다. 정대한 쪽에서 정보가 샌 것 같아. 누군가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 출국 금지 청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 얼마나? 2시간. 2시간 안에 공항이야. 이해나가 앞에서 말했다. 지금 출발하면 1시간 20분에 공항 도착 가능합니다. 제가 몰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이해나의 운전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최단 루트에서 신호사이클을 계산하며 달렸다. 강혁은 옆에서 강민혁과 계속 연락하며 정대한의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정대한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비즈니스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있었다. 강민혁의 연락이 왔다. 출국 금지 처리됐어. 공항 측에 통보했어. 그런데 혁아 정대한이 이미 개인 수행원들을 다 대동하고 있어. 공항 경찰이 접근하면 몸을 쓸 가능성이 있어. 알아. 강혁의 차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앞에 섰다. 강혁이 차에서 내렸다. 이해나가 뒤따랐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비즈니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정대한이 있었다. 73세 남자였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표정에 여유가 있었다. 수행원 3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순간 공항 경찰 2명이 접근했다. 수행원들이 앞을 막으려 했다. 강혁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수행원 1명이 팔을 뻗었다. 강혁이 그 팔을 아래로 눌러내렸다. 두 번째 수행원이 옆에서 접근했다. 강혁이 몸을 틀어 그 움직임을 흘려보냈다. 무술 유단자의 몸이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냈다. 정대한이 뒤로 물러나려 했다. 강혁이 그의 앞에 섰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정대한이 낮게 말했다. 당신이 강혁 탐정이군. 그렇습니다.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 그렇습니다. 팔면 어때? 내가 얼마든지. 강혁이 아무 표정 없이 말했다. 노태섭 선생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공항 경찰이 정대한에게 다가갔다. 정대한이 경찰의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이미 늦었다. 출국 금지 통보가 공항 시스템에 올라와 있었다. 정대한이 경찰에 의해 별도 공간으로 안내됐다. 강혁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했다. 끝났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터미널 통유리 너머로 여름 하늘이 환했다. 이틀 후 강민혁을 통해 정대한 기소 소식이 왔다. 나바론 공작 관련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2080년대 대북 안보 정보 불법 매각 혐의였다. 동시에 나바론 공작 관련 구체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박성희를 비롯한 실행 인원들도 줄줄이 입건됐다. 강혁 탐정사무소 창가에서 강혁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최재철과 이봉남은 정식 수사에 협조 증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장덕윤은 안동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진정제 성분이 체내에서 완전히 제거되는데 며칠이 걸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노은숙이 사무소에 다시 찾아왔다. 감사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아버님이 만드신 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판 위에서 움직인 겁니다. 노은숙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탐정님을 믿었다는 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은숙이 돌아가고 사무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강혁 옆으로 왔다. 강혁에게 한 잔을 건넸다. 강혁이 받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봤다.
합정동 골목 위로 서울의 여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노태섭 선생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알고 있었겠죠. 두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했겠죠. 이해나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탐정이셨을까요? 경찰도 검찰도 아니고. 강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경찰이나 검찰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요. 그 시스템 안에 적이 있으면 막혀. 탐정은 달라. 시스템 밖에서 움직일 수 있어. 이해나가 강혁을 봤다. 탐정님도 그래서 탐정이 된 거 아닌가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아마도 서울의 저녁이 조금씩 더 깊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대한 수사는 예상대로 파문을 일으켰다. 1980년대 나바론 공작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당시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장덕윤은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을 했다. 그의 증언은 짧고 조용했지만 오랫동안 침묵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재철은 인제에 돌아갔다. 이봉남은 서울 자택으로 돌아갔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가에서 강혁은 오늘도 서 있었다. 그리고 이해나가 들어왔다. 탐정님, 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강혁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어떤 건데요? 이해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부산에서 온 의뢰입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강혁이 소파에 앉았다. 의뢰인이 오게 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다. 강혁은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사람들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강혁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전화를 마친 이해나가 말했다. 의뢰인 내일 오전 10시에 오십니다. 부산발 KTX 예매도 제가 해뒀습니다. 만약 내려가셔야 할 경우를 위해서요.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탐정님이 안 가신다고 하실 리가 없잖습니까? 강혁이 잠시 이해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웃었다. 서울의 밤이 다시 깊어가고 있었다. 합정동 골목 50층 창문에는 금색 글씨의 간판이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그 이름은 오늘 밤도 꺼지지 않았다.